자, 여러분들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오늘은 의학분업의 세 번째 강의고 전체적으로는 11번째 강의인 처방전 공개를 통한 이중 점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먼저 처방전 공개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요. 과거 역사를 잠깐 보면 의약분업 이전에 우리가 그 내용을 잠깐 보면 병원에서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의약분업 이전에는 진료 후에 약을 조제해 주었죠. 그리고 처방전을 발급할 이유가 없었고 또 약국에서도 약사 같은 경우는 환자의 증상을 물어보고 의무로 처방을 한 후에 바로 조제 투약이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따라서 그때는 의사도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았고 약사도 그냥 바로 조제를 해서 투약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환자 자신은 내가 어떤 약을 복용하지 이런 걸 알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뭐 속된 말로 용한 의사니 뭐 용한 약사니 그리고 비방에 대한 소문이 당시는 무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처방전이 공개된 현 시점에서 보면 처방전에 기재된 어떤 조합의 약들도 상식적 수준이며 여기에서 벗어난 처방은 비방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처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방이라고 하는 처방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처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처방전의 공개는 사실 하등에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의약분업이 시작된 2000년 8월부터 의료법상에는 약물 오남용을 줄이고 환자의 알 권리, 여기 알 권리라고 써 있죠. 위에서 처방전 이 두 장 발행은 의료법상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2항에 의하면 의사 또는 치과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행할 때 이렇게 두 장을 발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약국 제출용, 그 다음에 환자 보관용 이렇게 두 장을 교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유는 이렇습니다. 약사에게 제출하는 처방전과 별개로 환자가 처방전을 보관하고 있으면 약으로 인한 사고 발행 시에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고요. 또 환자의 처방전에 대한 알 권리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두 장을 교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의약분업이 이제 시행되기 직전에 그 정부 그다음에 의료계 시민단체 이렇게 처방전 서식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방전 발행 매수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의사협회는 처방전 한 장만 우리는 발행하겠다 이렇게 고집을 했고 시민단체는 환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두 장 발행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집단이 충돌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 처방전 두 장을 발행하되 처방료를 대폭 인상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로 의약분업 이전에 처방료가 1691원이었던 것이 의약분업 직후에는 거의 두 배 가까이 2863원으로 처방료를 인상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럼 의사협회에서 우리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처방료를 올려주면 우리도 처방전 두 장을 발행하겠다 이렇게 결정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이 난 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지금 약국 제출용과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두 장을 이제 어, 발급하기로 이렇게 교부하도록 결정이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처방전이 이런 식으로 두 장이 발급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처방전이 이제 공개하고 두 장 발행 의무는 그럼 의약분업 이후에 제대로 지금 지켜지고 있나? 이 두 가지 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방전은 공개됐는지, 그 다음에 처방전 두 장은 그럼 제대로 지금 발행 의무가 지켜지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잠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상용 의약품 목록이 미제출된 것. 이것이 가장 사실은 의약분업의 취지가 훼손된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내용을 잠깐 보면 중복 투약 방지와 의약사 간 담합을 막기 위해서 지역약국 활성화를 부르짖은 복지부가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의약분업을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의사들의 실력 행사에 밀려서
지역약국 생존의 전제 조건인 상용의약품 목록을 의사단체에서 받아내는데 실패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복지부에서는 그 의사들이 처방하는 그 처방 목록을 전부 다 그 지역약국에 공개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인데 의사들이 신gin력 행사를 하면서 그 목록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년 이내에 의약분업을 시작한 2000년 8월부터 1년 내에 3천여 개 약국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당연한 결론이죠. 왜냐하면 의사들이 처방전을 그 지역 약국 지역 사회에다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있는 약국들 지역 약국들은 결국 어때요? 그 모든 약을 구비하기가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원에서 처방한 약들을 여러분들 동네 약국 가서 조제를 받으려고 할 때 그 약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역 약국은 존폐 기로에 섰던 겁니다. 이렇게 상용의약품 목록이 미제출됨으로써 그래서 3천여 개 약국이 폐업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냐면은 폐업 후에 문전약국 형태로 즉 병원 바로 옆에 약국을 설립하는 그런 형태로 재개업한 약국이 한 천여 개였다는 것이죠. 그럼 순수하게 망한 지역 약국만 1913개소에 달한다. 이게 의약분업이 시작된 지 1년 이내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 뒤에 만약 이런 통계가 있었다면 훨씬 더 많은 대부분의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동네에 있는 약국들을 보면 처방전을 아예 포기를 한 그런 약국들이 있겠죠. 그 숫자는 굉장히 적어졌다는 것이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상용의약품 목록을 미제출된 것 이것이 의약분업의 취지가 상당 부분 훼손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얘기했던 그럼 처방전 2장은 지금 발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것도 지금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용을 잠깐 보면 약국 제출용 처방전 한 장만 환자에게 주고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인데도 아직까지도 동네 병의원에서는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 여러분들 대학병원이나 상급 의료기관 가면 어떻습니까? 자동 수납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여러분들 처방전 2장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크게 문제가 없는데 여기는 반면에 대다수의 동네 병의원은 약국 제출용 처방전 한 장만 지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병원 가서 처방전을 받을 때 아마 대부분이 한 장만 받았던 걸로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2013년 10월에 이 뉴시스에서 취재진이 그 마포구와 서대문구 동네 병원 10곳의 처방전 2장 발행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가 있는데요.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약국 제출용 처방전 한 장만 발행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90%는 지금 2장을 전혀 발행하고 있지 않다. 지금 현재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럼 이때 왜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았느냐? 병원에서 이런 이유를 들었던 겁니다. 뭐 개인 질병 정보 노출이다, 복사용지 비용 낭비다 이런 설득력 없는 이유를 대면서 거부하거나 마지못해 발급해주는 병원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처방전 2장을 발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잠깐 또 추가로 여러분들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크게 지금 2가지 문제 상용의약품 목록을 미제출함으로써 지역약국이 다 몰락을 했다는 첫 번째 그걸로 인해서 상당 부분 의약분업의 취지가 훼손됐다. 두 번째는 처방전 2장 발행하는 것이 의무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약국들 즉 동네 병의원들은 처방전 한 장만 현재 발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처방전 2장 발행이 불이행될 때 결국 환자 여러분들 알 권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시민단체에서 주장했던 환자의 알 권리는 박탈되어 있는 것이고 혹시 나중에 무슨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약화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한 근거도 찾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도 이게 잠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처방료를 대폭 올리는 것을 그걸로 인해서 의사들이 오케이 그럼 처방료를 올리는 것을 해주면 우리가 처방전 2장을 발행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결론이 났거든요. 사실은 서로 타협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대부분의 병원은 아직도 한 장만 발행하면서도 2장 발행에 해당하는 처방료는 꼬박꼬박 챙기고 있다.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동네 병의원들이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해 지켜져야 할 환자 보관용 처방전 발행을 꺼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자신의 처방 내역이 환자에게 노출되는 걸 달가워하지 않는다. 아마 이게 대표적인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근데 사실은 뒤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뭐 한 장만 준다고 해서 노출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뒤에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 질병 정보가 노출된다는 것을 이유로 들면서 환자들한테 주는 처방전은 발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 처방전을 받아보면 그 왼쪽 위쪽에 질병 정보 코드가 있습니다. 질병 분류 코드라고 그러죠. 질병 분류 기호가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 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질병 정보에 대한 그 분류 코드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질병이 그러니까 의사가 어떤 질병으로 진단을 해서 그 진단에 맞게끔 어떤 약을 처방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질병 정보가 노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코드를 보면 어떤 질병인지 여러분들이 압니까?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지 않는 한. 그러니까 질병 정보가 노출된다는 것도 조금은 이유가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대신에 또 이런 최근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질병 정보 코드를 여러분들 처방전을 받았을 때 질병 정보 기호가 표시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실손보험에서 그 보험료를 받으려 그럴 때 그 보험회사에다가 여러분들이 보험료를 청구를 한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환급을 받으려고 할 때는 그 보험회사에서는 질병정보 코드를 요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처방전을 받았을 때 만약에 코드가 있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코드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병원 다시 의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병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처방전 대신에 우리가 진단서에만 질병정보 코드가 있으니까 진단서를 받으러 오세요. 결국은 진단서 장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사실은 그 이유가 조금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복사용지 비용을 낭비한다든가 처방전 환자 보관용 처방전까지 내주는 것이 번거롭다. 다 이것은 이유가 안 되겠죠. 이런 식의 이유는요.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그 숨겨진 이유로 인해서 처방전을 두 장을 안 주고 한 장만 주는 일들이 지금 현재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병원에서 여러분들 한 장만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처방된 내용을 알 길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그 심평원 사이트에 여러 가지 그 유용한 정보를 여러분들 심평원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심평원 사이트에 이런 첫 번째 홈페이지 앞에 보면은 여기에 내가 먹는 약 한눈에라는 이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들 있죠?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알아보기.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들 클릭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조제받은 그러니까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여러분들 조제한 약이 어떤 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여기 보면 최근 1년간의 의약품 투약 내역을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조회일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오늘 만약에 조회를 했다 그러면 오늘 기준으로 해서 1년 전까지 처방받아서 조제받은 약의 내역은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만 여기에 조제 시에 DUR이라고 하는 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좀 중요한 얘기니까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우리말로는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라 그래서 예를 들면 뭐 A라는 의사한테 처방을 받은 약과 B라는 의사한테 처방을 받은 약들이 서로 충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약들끼리요. 그래서 의약품 간에 상호작용이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는 그 서비스가 바로 DUR이라고 하거든요. Drug Utilization Review라고 해서요. 우리말로는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그래서 이 DUR 점검을 시행한 기관에 한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1년간의 의약품 투약 내역을 알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고요. 근데 대부분은 DUR 점검을 시행하는 기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없고요. 또 하나는 DUR 점검 기관이라도 의료기관 방문 후에 약을 조제받지 않은 경우는 역시 여러분들이 여기서 검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죠.
디월 점검을 시행한 기관이냐? 대부분의 그런 경우 때문에 별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의사한테 처방을 받은 후에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들렸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만약에 약을 조제받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약을 처방받고 조제받았는지 알 길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사들이 처방전을 약국 제출용 한 장만 발급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에 이런 서비스가 있는 걸 안다면 여러분들이 과거 1년 동안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 데선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이런 거죠. 이 사이트를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사이트에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게 된 것이지, 여러분들도 내가 이 얘기하기 전에는 전혀 이런 사이트가 있는 것을 거의 90% 이상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대다수의 환자들이 이러한 서비스가 존재하는 것조차 모르고 의사들도 굳이 이러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죠. 따라서 의사 입장에서는 처방전을 2장 발행하는 순간에 비로소 환자들에게 처방 내용이 공개된다고 생각하니까 한 장만 발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처방 내용이 노출되는 것을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뭐 처방 오류, 혹은 불필요한 약 포함, 뭐 중복 처방 이런 것들이 다 클레임의 소지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의사들은 또 이 처방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100%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진단과 처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질병 분류 기호도 누락하는 처방전에 누락하는 의사들도 생기고 또 처방 내용이 공개되는 걸 꺼리는 이유가 이런 진단과 진단에 해당하는 그 진단 내용과 그러니까 질병의 분류와 자기가 어떻게 이 사람을 진단했다. 그래서 이런 질병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과 그다음에 자기가 처방한 약 간에 만약에 미스매치가 있다면 어떤 이유든 이게 뭐 의도적이든 않든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의사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이 이런 것들을 질병 분류 기호도 좀 누락시키는 경향도 있고 혹은 처방전 한 장만 주는 경향도 있고 그것이 바로 다 이런 이유가 그 내면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처방전 2장 발급 의무가 지켜지고 있지 않다. 이런 그 국민들의 불만 소리가 커지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아주 이렇게 딱 못을 박았습니다. 이게 2013년 6월부터 처방전 2장 발행을 의무화했다. 사실은 이미 앞서서 제가 얘기했었죠.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장 12조에 의하면은 2장을 발행하는 것은 그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도 지켜지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복지부에서는 처방전 2장 발행을 의무화한다. 이걸 안 지킬 때는 이러이러한 페널티가 있다는 것을 이 당시에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페널티에 대해서는 처방전을 아예 발행하지 않는 의사 이런 경우 거의 없죠. 왜냐하면 처방전을 주사한도 약국 제출용은 있어야 되니까 이때는 뭐 어떻든 1차 위반 시는 자격정지 15일이다. 2년 이내 2차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1개월이다. 이런 경우고요. 처방전 한 장만을 발행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7일,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고시했다. 근데 이렇게 의무화하는 내용을 발표를 하니까 의사협회는 또 이렇게 반대를 들고 나왔습니다. 입장 표명을 통해서 처방전 2매 발행의 강제화에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이 당시 의사협회는 처방전 한 장은 약국 제출용으로 그대로 저희가 발매를 하되 나머지 한 장은 그 환자 보관용이 아니라 조제 내역서라는 요 이름을 가지고 발행으로 대체해야 되는 걸 강조했습니다. 근데 조제 내역서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의사의 처방에 맞춰서 약사가 이렇게 조제를 했다. 그 내용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그 정보만 가지고 있는 그 서류에 해당하고요. 의사들이 이걸 주장할 이유도 없죠. 사실 그러나 그 내면에 깔린 그 내용을 그분들의 그 의도를 보면 의사들의 처방에 그대로 약사들이 조제를 하지 않는다. 뭐 그런 불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일부의 약사들이겠죠. 어쨌든 조제 내역서라는 내용을 들고 나왔는데 이 당시에 그 이런 내용을 들고 나오니까 시민단체 비난이 거셌죠. 그래서 의료계는 한 발 물러나 처방전 임의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또 이렇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환자의 임의 발행에 응하지 않을 때만 행정처분하기로 하는 것으로 정부의 협의안을 끌어냈습니다.
환자가 처방전 2장을 요구하지 않을 때는 과거와 같이 한 장만 발행하고 행정처분은 피하려는 꼼수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제 내역서 관련한 그 논란은 여기 지금 잠깐 2010년 11월 1일 기사 메디컬 타임스 기사에 그 환자 단체 동네 의원 처방전 2매 발행 촉구 뭐 이런 그 기사 제하에 그 메디컬 타임스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요 기사를 찾아서 읽어보시면 의사들이 왜 조제 내역서 관련한 주장을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요약하면 전술한 바와 같이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처방전 2매 발행은 의약분업 당시 시행 당시 이미 결정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법을 어기며 처방전 1매 발행만을 고집하다가 환자가 원할 때만 처방전 2장을 발급하는 수정안으로 정부를 이제 합의안을 끌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약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환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처방전 2장 발급은 필요하니까 향후 여러분들도 반드시 처방전 2장 발급을 병원에 요구를 해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는데 그 간호사가 데스크에 있는 간호사가 처방전 한 장만 발급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장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병원이 군소리 없이 대부분 2장을 발급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그 지역 약국에, 그 지역 사회의 처방전을 공개하기로 다 이미 그 상용 목록을 상용 처방전 목록을 공개하기로 그 당시에 합의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처방전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일어났죠? 지역 약국이 결국은 몰락하게 되고 문전 약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약국이 병원 바로 옆에 탄생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의사와 약사 간의 담합한 꼴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러냐? 문전 약국에 있는 약국은 바로 옆에 있는 의사 혹은 뭐 위층에 있는 그 병원에서 처방한 어떤 약을 처방하는지 이 사람들은 그 리스트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은 의사들 간에 의사와 약사 간에 담합한 꼴이 되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의사의 처방이 좀 이상하더라도 약사가 그거 가지고 이중 점검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또 대체 주제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대체 주제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체 주제할 이유도 없고 처방전을 이중 점검할 이유도 없다 보니까 그 우리가 의약 분업의 취지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의사는 처방, 진료에만 신경을 쓰고 그 처방전이 혹시 잘못됐을 경우에 뭐 중복 처방됐던가 불필요한 약이 들어갔거나 처방에 오류가 있을 때 약사가 잡는 것, 그게 바로 의약 분업에서 의사 약사 간의 협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의약 분업의 취지가 상당 부분 훼손된 것이 결국은 처방전 공개 불이행이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처방전이 제대로 공개가 되지 않고 처방전 2장도 발급이 별로 되질 않고 이런 문제,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러면 처방전의 그 의사의 처방전을 약사가 이중 점검하는 이 행태는 지금 적절하게 잘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느냐, 이제 그걸 얘기해 보자. 거기에 대한 원칙은 이런 거였죠. 목적은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모토를 걸고 22년 전 의약분업이 전격적으로 시작되었죠. 의약분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나 모토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병의 진단과 약 조제라는 전문 영역을 구분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취지나 목표는 아주 뚜렷합니다. 굉장히 좋고요. 자, 그러면 이런 병의 진단과 약 조제, 그 전문 영역을 구분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의사는 환자를 진료한 후에 이에 적절한 처방을 내리고 약사는 처방전을 이중 점검함으로 혹 있을지 모를 처방전 오류. 그러니까 처방전 오류로 하면 용법 용량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뭐 용량이 너무 과하다든가 적다든가 혹은 제형의 문제, 뭐 알약이라든가 뭐 캡슐이라든가 아니면 주사제라든가 뭐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가 있겠죠. 혹은 중복 처방, 같은 용도의 약이 중복 처방된다든가 혹은 잘못된 약이 처방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처방전 오류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을 이중 점검함으로써 이런 처방전 오류를 사전에 차단한다. 약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한다. 그리고 원하는 약효를 얻고자 함. 이게 처방전 이중 점검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좋은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료 현장에서 의사 처방전에 대한 약사의 이중 점검은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그래서 한 사건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2005년 9월 2일자 데일리팜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기사의 제목은 처방전 이중 점검 부재로 젊은 부인이 사망했다. 30대 초반에 그 여자분이 사망을 한 사건인데요. 그 젊은 나이에 아주 이런 사고를 당해서 상당히 그 가슴 아픈 사건인데요. 내용을 잠깐 보면 서울 남부지법 민사 11부는 부인과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뒤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최모 씨의 유족이 의사와 약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의약사는 함께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원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최 씨 사망 원인은 동시에 투약하면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두 가지 금기 약물이 처방됐기 때문으로 이 같은 위험성이 제품 설명서에 명시됐음에도 이를 무시한 의사와 약사 모두의 책임이 인정된다 이렇게 밝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재판부는 이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약사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환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의사 처방에 금기 약물이 있었다면 이를 발견해 조제 전 의사에게 확인했어야 된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처방전의 이중 점검이죠. 자, 그럼 이때 그러면 이 사망한 최 씨가 먹은 약이 뭐냐? 1992년부터 같이 먹으면 안 되는 테르페나딘이라는 약이고요. 이게 셀덴이라는 상품명이고 여기 좀 셀덴 있죠? 상품명이고 여기 알러지에 쓴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케토코나졸이라고 하는 두 가지 성분이 포함됐던 겁니다. 이제 케토코나졸은 곰팡이균 치료제고요. 테르페나딘은 알러지 치료제입니다. 근데 이 테르페나딘이란 요 약 자체가 이런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리스크 잠깐 써 있는데 보면 Serious Heart Rhythm Abnormalities,라고 써 있죠. 네. 그러니까 심장 리듬이 이상해집니다. 부정맥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 자체만 가지고도 만약에 좀 고용량을 사용했을 경우에 심한 그 부정맥 문제가 생기면서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서 사망으로 이르는 당시에 60명 이상이 사망을 했거든요. 미국에서만. 그러니까 테르페나딘 자체도 이러한 독성이 있는 데다가 케토코나졸이라는 약 같이 썼을 경우 그 독성이 훨씬 더 커집니다. 뒤에 잠깐 그 양리학적인 그 기전을 잠깐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양력제 해석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 케토코나졸이 바로 이거거든요. 항진균제, 이게 곰팡이균 치료제고요. 그래서 이 최모 씨라고 하는 젊은 부인은 이 부인과 질환 때문에 이 항진균제를 처방을 받았고 또 알러지가 있어서 두 번째로 알러지약인 텔페나딘 약을 처방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알러지약이 이렇게 대사가 되는데요. 그래서 활성 대사체인 팩소페나딘이라는 물질로 바뀌면서 대사가 돼서 간에서 요 물질이 약효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알러지약을 먹은 사람이 이 항진균제 같이 먹게 되면 이 케토코나졸이 요 텔페나딘이라는 약이 팩소페나딘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대사를 억제한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대사가 억제되니까 이 알러지약인 텔페나딘의 혈중 농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가뜩이나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알러지약은 그 자체로도 그 심장에 대한 독성이 있다. 근데 케토코나졸 같이 들어가니까 더더구나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서 여러분들 여기 심전도 그림이 잠깐 그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심전도가 이렇게 이런 특징적인 피크 모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P 웨이브라고 그러고 QRS 피 컴플렉스 복합제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T 웨이브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웨이브가 반복적으로 리피트,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것. 이게 심전도를 여러분들 나중에 살펴보면 이런 모양인데요. 근데 그 중에서 이 Q 포인트하고 T 포인트 간의 요 인터벌, 여기 QT 인터벌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QT 간의 요 거리가 이렇게 먹은 사람들이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심한 부정맥이나 리듬의 변동이 생기죠. 그것이 결국은 이 사람이 사망한 원인인데요.
그래서 이 여기 보면은 뭐 곰팡이 치료제인 케토코나졸의 항히스타민진 텔페나데 대사를 억제하여 혈중 농도 높임으로 심전도상 QT 인터벌을 과도하게 연장시키는 심각한 부정맥을 일으켰다. 그걸로 해서 사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약은 절대 써서는 안 되는, 같이 써서는 안 되는 약이다. 근데 여러분들 의사가 몰랐을까요? 아니 의사가 설사 몰랐다 그래도 약사가 이 내용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약물과 약물 간의 상호작용으로 유명한 케이스거든요. 그럼 당연히 의사가 실수로 만약에 이렇게 처방을 했다 그러더라도 약사는 그걸 보고 아 이게 두 약은 같이 처방하면 안 되는데 의사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어야죠. 그러면 이 젊은 사람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처방전의 이중 점검이 약사에 의한 이중 점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 텔페네딘이라는 약은 텔페네딘이라는 이 약은 지금 현재 쓰지 않습니다. 이 약은 쓰지 않고요. 반면에 이 약물의 활성 대사체인 팩소페나딘 요 약물은 그렇게 심장에 대한 독성이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은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이 약에 대한 상품명이 바로 요거거든요. 여기 알레그라 여러분들 혹시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알러지 약으로 유명하니까요. 제2세대 항알러지 약이고 여러분들 알러지 약들은 뭐 알레르기성 피부염이라든가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데 여러분들 쓸 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졸리죠. 이 여러분들 감기약 먹고 졸린 게 다 뭐야? 항히스타민제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항히스타민제가 1세대하고 2세대로 나누는데 1세대의 경우는 약효는 좋은 반면에 굉장히 졸리는 부작용이 크고요. 반면에 2세대의 경우는 1세대에 비해서 약효는 좀 적지만은 졸리는 부작용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2세대 약물들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알레그라는 약이 2세대고요. 그러니까 졸리는 부작용이 적다. 그래서 알러지 질환에 많이 처방되는 약인데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이 알레그라라는 상품명이 있고 여기 120mg이 되어 있죠. 그래서 120mg 좀 저용량은 일반 의약품으로 되어 있어요. 의사의 처방 없이 여러분들 약국에서 그냥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용량이 180을 넘어가면 이건 전문약품으로 분류가 돼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얘기의 초점은 같이 써서는 안 되는 약을 같이 썼다. 의사가 뭐 실수로든 뭐든 그러면 그걸 약사가 이중 점검을 해서 아 이렇게 같이 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다 보니까 그 환자는 젊은 나이에 죽게 되고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다. 처방전 이중 점검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결과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7번째 학생이 이제 이 의약분음에 대한 얘기를 내가 강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 처방전 2장 발급 의무에 대해서 배우면서 저희 동네 병원은 어떻게 하는지 세심히 살펴보게 되었다. 동네 병원에서 진짜로 처방전은 한 장만 준다는 걸 확인했다. 이 학생의 경우도 역시 한 장밖에 못 받았다는 얘기를 여기서 지금 확인해 주고 있죠. 그런데 약국에 가니까 여기 사진과 같이 약에 대한 성분을 상세히 적어둔 약봉지에 약을 같이 준다는 것을 알게 됐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약들이 어떤 약들이 지금 처방이 돼 있고 여기 약의 모양도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이 학생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약봉지에 약에 대한 정보가 조금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처방전 2장 발급 의무를 지킨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이건 조제 내역을 보여주는 것 뿐이죠. 그렇죠? 처방전은 이런 형태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학생한테 제가 답하기는 처방전 2장을 준 건 아니고 이거는 그냥 약사가 조제 내역서를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약봉지에 이렇게 어떤 약들은 이 약은 이런 모양이고 그 약들은 이러이러한 용도로 쓴다는 것이 지금 표시되어 있는 조제 내역서 같은 형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참고로 이 사람이 그 어떤 처방을 받았는지 알러지성 피부염 때문에 병원을 가고 처방을 받은 그 조제를 받은 것 같은데요. 거기 보니까 지금 이런 질환에 약이 지금 6개나 지금 처방이 돼 있죠. 근데 보면 여러분들 알러지성 피부염 같은 건 피부가 굉장히 가렵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항히스타민제를 쓰거든요. 근데 항히스타민제가 지금 2개나 들어가 있어요. 여기 지금 알제틴점 동구제약, 엘티리진점, 레보세라티진 이것도 2세대 항히스타민제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2개 항히스타민제가 들어가 있고요. 또 이것이 좀 심할 경우에는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쓰기도 하거든요. 그럼 여기 먹는 약 스테로이드도 메틸프레드니솔론이 먹는 약이고요. 이게
부신 피질 호르몬제라고 써 이게 바로 스테로이드 제제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바르는 스테로이드 제제도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제제가 3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할 경우에는 먹는 약을 쓰지만 심하지 왜냐면 먹는 약 같은 경우 부작용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쓰는데 조심을 해야 돼요. 피부약 심하지 않다면 피부약으로 가능하겠죠. 근데 피부약인 그 부신 피질 호르몬제 스테로이드 제제 같은 경우도 지금 2개를 썼고 하나는 로션제고 하나는 크림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클래스 4, 클래스 1이라고 제가 표시한 이유는 이 스테로이드 제제 연고제 그 스테로이드 제제들은 클래스 1부터 7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거 한번 전에 잠깐 제가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역가에 따라서 역가가 강력한 것, 약의 효과가 강력한 것은 클래스 1으로 분류를 하고요. 그 약의 효과가 가장 적은 것은 클래스 7으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이 의사의 처방을 보면 클래스 1 크림 형태는 로션 형태보다 일반적으로 역가가 더 세죠. 같은 성분이라도. 그래서 어쨌든 뭐 클래스 1에 해당하는 크림 제제도 여기 처방을 했고요. 그럼 이것도 2가지 처방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지금 약간의 중복 처방된 것 같고 항히스타민제, 항히스타민 2개가 들어간 것도 결국 불필요한 중복 처방. 그러니까 이런 식의 처방은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의사가 이렇게 처방을 했더라도 약사가 이거는 좀 처방에 문제가 있다라고 의사하고 의논을 해서 처방을 바꾸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초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그 앞서서 의사들이 처방전을 비공개하다 보니까 지역 약국이 몰락을 하고 기한 현상이 이렇게 문전 약국이 탄생을 하게 됐다 이거죠. 뭐 여러분들도 이미 그래서 의약분업이 시행된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 대부분일 것이고요. 그 전에 태어났더라도 뭐 아주 어릴 때라면 전혀 의약분업 전 상황은 전혀 여러분들 기억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병원 가면 병원 바로 옆에 약국이 있는 것 당연하게 여러분들 생각을 할 거고요. 또 심한 경우는 2층에 병원 있고 2층에 약국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현행 약사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전용 복도라든가 뭐 계단 승강기,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약국 개설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의약사가 담합한 모양을 보여주면 안 된다 지금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전약국이 탄생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 문전약국이 탄생한 배경은 뭡니까? 앞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의사들이 처방전 상용 의약품의 처방전을 비공개했기 때문에 동네 지역 약국들은 다 몰락을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약사들이 병원 옆에다가 문전약국을 차리게 된 형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전약국이 탄생하다 보니까 의약사가 담합한 꼴이 되고 그로 인한 리베이트는 발생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처방전의 정권을 행사하는 의사한테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수많은 그 복제약을 만드는 그 중소제약사 입장에서는 리베이트를 줄 수밖에 없죠.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의사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런 걸로 인해서 그 갑을 관계가 형성됐죠. 의사와 약사 간에. 그러다 보면 문전약국의 약사가 처방전을 이중 점검한다, 대체 주제한다, 있을 수가 없죠.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실종이 되고 결과적으로 의약분업 취지는 크게 훼손이 되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써놨죠. 처방되는 약의 종류가 많을수록 의학사의 수입이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복 처방되었건 불필요한 약이 들어갔건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리베이트가 탄생한 배경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렇게 약이 뭐 처방이 많이 되던 뭐 고가 약으로 처방이 되던 간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대부분의 그 약값을 의료보험에서 보전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불과 몇천 원만 내는 식이 되게 일반적일 겁니다. 평균적으로. 그럼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게 어떤 이것이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약을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약화 사고가 일어나고 막 그걸로 인해서 치명적인 어떤 부작용을 겪는다거나 생명을 잃는다면 그만큼 큰 손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우리나라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지만 전체 의료비 지출 중에서 의약품의 지출이 30% 가까이 되는 그러니까 의약품의 사용량이 너무너무 지금 우리가 OECD
평균에 비해서 많은 겁니다. 10% 이상 높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의보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전부가 다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의사들이 처방전 공개를 안 했다, 문전 약국이 생겼다, 이거는 이미 이제까지 엎질러진 물이죠. 그 어떻게 지금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물론 국가에서는 처방전 공개를 해라 이것을 되돌려 놓으려고 노력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그 이익 단체 간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도.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느냐, 소비자가. 소비자가 해야 할 일이 있죠. 그 소비자가 함으로써 조금씩 변화를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처방전 2장 발급 요구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 경우 나의 경우도 병원에 가면 한 번도 자발적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처방전 2장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저도. 그럼 항상 얘기를 합니다. 나올 때 처방전 한 장 더 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군소리 없이 2장을 줍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방전 2장 발급 요구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권리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약국 제출용 이렇게 써 있죠. 그러면 여기에 환자 보관용이라는 것을 한 장 더 받으시라 이 얘기고요. 두 번째는 처방전의 질병 분류 기호가 여기인데 바로요. 3번에 있는 질병 분류 기호. 이것이 지금 제대로 분류 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호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 질병명을 알 수는 없지만 질병분류정보센터 혹은 질병분류기호에서 검색하면 무슨 병으로 약을 받았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 질병분류기호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라도 또 여러분이 어떤 진단명에 의해서 진단을 받았고 거기에 타당한 약을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약의 처방의약품 목록에 나오겠죠. 거기에 맞는 약이 제대로 처방됐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봐야죠. 그래서 확인해 봐서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면 다시 여러분들 그 병원을 갈 때는 의사한테 이러이런 제 생각이 이렇다 요구를 할 수 있고 처방을 바꿀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심평원의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이거를 적극 활용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약을 먹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기록으로 갖고 있으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11강 의약품 그 처방전 이중 점검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